우리가 진짜 고수가 되려면요, 내가 지나온 1년에 대한 정확한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했든 못했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영을 주식시장이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분석하고 나서는 그게 과연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 예.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맞습니다. 선택해야 되고. 예. 주식은 절대 빨리빨리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요즘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 연합에서 또 그 프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의 고수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그러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을 모아서 만든 책,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이 책도 내셨어요. 네. 사진이 너무 젊게 나오셔가지고 몰라볼 뻔했어. 머리를 올리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근데 우리 박세익 대표님 자체가 일단은 투자를 잘하시고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인데, 다른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네. 어떤 것들을 좀 느끼세요? 그 식사합시다 코너가 이제 진행이 된 지 작년 1월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1년 반이 넘었고, 방송을 이제 녹화를 찍을 때마다 그럽니다. 제가. 아니, 이제 박세익 사람들이 식상할 때가 안 됐냐. 그래서 이제 종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출연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검증이 된 분들, 예,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많이 초빙을 했고요. 초빙을 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제가 연합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배울 점들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는 스타일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투자의 고수들 보면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각자의 스타일을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그 야구에 보면 3할 때 치는 타자들 있잖아요. 이치로가 시애틀 마리너스였나요? 거기 가서 첫 해에 신인왕도 타고 MVP 했을 때, 이치로라는 선수는 어떻게 저 메이저리그에서 저 왜소한 몸으로 3할 때의 타율을 올릴까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안 봤거든요. 대표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치로가 저는 되게 안타를 잘 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빠른 발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기습번쩍 딱 떼고 뛰어버려요. 번쩍 떼고 뛰면 세이브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격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잘 맞추고 네.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리는 그 자기의 능력,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거죠. 물론 이치로가 가끔씩 이제 홈런도 때리고 어깨도 되게 강했었죠. 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대호 선수도 훌륭한 선수고, 이치로도 똑같은 3할 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내가 어떤 데 적성이 맞나라는 걸 알자는 거죠. 네, 내 투자 스타일은 어떤 부분에 적성이 맞는지. 근데 그 적성을 알아보려면 이 시장의 고수들이 어떤 투자의 관점과 원칙으로 투자하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고수들의 여러 고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이제 회화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배우 중에 딱 한 명 찍어서 그 사람 따라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 중에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하는, 제 좋아하는 배우예요. 예, 그 배우가 너무 발음이 너무 클리어하고, 예, 그 말하는 딕션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영어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찍어서 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나오는 그 10명의 고수들 보면, 한화자산의 유비 팀장은 배당 펀드를 1조 이상 하는 매니저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배당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들어보니까, 모든 기업에는, 돈의 흐름에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맞죠. 그럼 모든 그 기업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네. 다 사연이 있죠. 어떤 분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네. 미래의 꿈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당을 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지,
배당을 왜 못 주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사연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 나오는 이한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일등주를 공략하라. 그리고 주식농부 박용호 회장님은 신고한 주식만 그 3천억이 넘으셨던 그는 진짜 우리나라의 찐고수분인데 그 박용호 회장님은 작년에도 보면 시장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그렇죠. 네, 그 박용호 회장님을 보면서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이라고 최배달. 있잖아요. 그 최배달에 대한 영상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황소야? 나 최배달이야. 그 황소 뿔 잡고 그냥 뭐 단수로 막 황소가 넘어질 때까지 때린다는 그런 장면도 봤었는데 박용호 회장님을 보면요. 고금리? 고환율?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식만 그냥 사는 거야. 종목만.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막.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대담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이 고수분들의 투자 철학과 관점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진짜 고수가 되려면요. 내가 지나온 1년에 대한 정확한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했든 못했든. 근데 저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해 있잖아요. 못했던 해는 반드시 제 스스로 백서를 적습니다. 저는 못했던 해는요. 그 백서를 적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15년이 이제 종목이 망가졌던 장이었거든요. 네. 2015년, 13년, 예, 그때는 14년, 15년이었었는데 제가 시장을 언더퍼폼을 해서 나는 왜 언더퍼폼을 했지? 내가 이 종목장의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연말에 3일 내내 12월 31일, 1월 1일 회사에서 그 백서를 적었거든요. 백서를 적으면서 내린 결론이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를 공략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닉스가 날아갔었고 네이버가 NHN하고 분할되면서 네이버가 날아갔을 때였었는데 네. 내가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를 공략을 못했었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한 해를 복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복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복기를 하냐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 이긴 사람하고도 복기 그렇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찐 고수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한번 복기를 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온 목차 가운데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예. 이게 우리 지금 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용감해져야 된다. 이 얘기였잖아요. 네. 여기에도 그 성장한 미래,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네. 정확한 정말 실체가 있는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윤주호 센터장이 얘기를 하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다솔 이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회사는 항상 52주 신고가를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합니다. 미국의 52주 신고가, 중국의 52주 신고가, 우리나라의 52주 신고가 거기서 교집합이 되는 섹터나 기업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가장 먼저 선반영을 해주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찾아오신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부부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약간 무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영을 주식시장이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보고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현상만 분석하지 말고 흐름을 봐라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를 보지 말라는 뜻인가요? 예, 이 흐름이라는 게 단발성인 흐름인지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인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예를 들면 중국 요커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 2016년까지 8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2천만 명 시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흐름의 단절이 있었죠? 사드 보복이라는 게 있었죠. 맞죠. 네. 정치적인 문제. 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이라는 흐름이 그 큰 트렌드잖아요. 그 트렌드를 그냥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새로운 흐름이 강화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갑자기 뭔가 기스를 내는 어떤 이벤트가 나는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가의 흐름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한 번씩 대규모 리콜 사태, 네. 우와, 그 대규모 리콜 사태로 돈이 몇 천억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거는 큰 흐름하고 상관없는 단발성인 이벤트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흐름이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 아니면 또 하나 흐름이, 제가 예전에 대표님하고 방송을 할 때 그림을 그렸었죠. 뭐 기울기. 그렇죠. 예, 기울기. 예. 이 흐름이 오히려 가팔라지는 기울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 성장성이 꺾이는 기울기인지, 이 흐름이 꺾일 때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듯이, 흐름은 이어지더라도 이 성장의 흐름이 기울기가 꺾일 때는 무조건 또 도망 나와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이 지금 시작 부분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아니면 거의 끝 부분, 거의 완숙 단계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이 있고 난 다음에 닷컴이라는 세상이 안 왔냐 보면 왔잖아요. 맞죠. 왔습니다. 왔는데 2000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닷컴의 1등은 야후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닷컴의 대장주는 다음이었어요. 그랬죠, 처음에. 예, 처음 다음이었어요. 저도 신문사가 매일경제인지 한국경제인지 일면 탑 기사로 상장하고 나서 뭐 시총 5조인가 뭐 몇 조 뭐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이 주식을 하시면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닷컴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왔습니다. 왔는데 1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이 부분을 염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서 그러면 네이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이제 바이두 같은 회사가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포탈로만 계속 성장하는 회사였으면 지금처럼 주가가 300배 절대 못 왔어요. 못 갔죠. 포탈로 머무르는 회사였으면 야후도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야후 재팬 지금 뭐 남아서 막 하고 있는데 고만고만한 회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산업에서 1등을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어떻게 300배가 왔고 아마존이 어떻게 한 2000배, 3000배가 됐냐면, 중고책을 팔다가 나중에는 클라우드까지 하죠. 네. 예, 계속 진화하고 지금 아마존은 AI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포탈에서 한 게임, 지식인, 그 다음에 웹툰, 요 최근에는 뭐 제페토도 하고 포시마크도 인수하고 많이 여러 가지 하잖아요. 새로운 영역에 계속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섹터의 1등을 10년 동안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흐름을 분석하고 나서는 그게 과연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 예.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맞습니다. 선택해야 되고. 예.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좁은 시선에 갇혀서 판단하지 마라.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주식이 좋다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대하는 어떤 현상,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몰입하는 경우, 과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그 뭐라 그럴까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들리네요. 예, 그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저같이 그렇게 머리도가 썩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남들만큼 뭐 20시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는 살아남았을까? 네. 살아남았을까에 있어서의 그나마 제가 사고가 유연하고
그나마 계속 다른 섹터에 뭐가 또 주도주가 되지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어떤 걸 하냐면요. 주간 수익률 게임이라는 걸 해요. 아, 그래요? 저 펀드 매니저들끼리? 예, 저희 직원들 인턴 직원들까지 다 참여하는데요. 그 13명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 결과 맞추기 하잖아요. 네. 2대1이냐 뭐 3대 빵이냐 해가지고 만 원씩 내고 하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지금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사서 종가에 판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2종목, 미국 기업 1종목, 가장 수익률이 높을 종목을 이제 적어서 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아니 주식은 좀 길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왜 일주일짜리를 맞추는 게임을 하냐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모든 흐름은 주도주는 보면 일주일 장대 양봉 나고 월간 장대 양봉 나고 그러면서 7개월, 1년짜리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을 왜 하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그런 뭐라 그럴까 기도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예,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정보를 설치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뭐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이 사람 몸에 어쩔 수 없이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만 원씩 내고 지금 다음 시장에서 다음 주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 뭔지 하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팔아야 될 종목을 추천하라고 그래요. 아, 저희 회사는 공매도 안 하거든요. 제 철학에 공매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종목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회사 대표잖아요. 그러면 박세익 전무는 삼성전자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러면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직원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간 수익률 게임으로는 삼성전자 매도, 저는 떨어지는 거 삼성전자 매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시니어 매니저든 아니면 포트폴리오 매니저거든 물어봅니다. 너 이번 주에 왜 떨어진다고? 이유가 뭐야? 네.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요. 하는. 그래서 항상 밑에 직원들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귀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이놈의 자식 어디 너 저기 야 주식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이게 아니라 이직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다른 회사가 맞을 것 같네. 그래서 자유롭게 설사 시니어 매니저가 사놓은 종목에 대해서도 밑에 하물며 대학생 인턴이 와서도 저거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좁은 시선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인상 깊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잖아요. 영국이 A라는 회사, 러시아의 A라는 회사 예. 모르는데 일단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 가운데서 뽑고 예. 리포트를 볼 때는 각각 그 매수와 매도를 얘기한 그 반대 의견을 가진 리포트를 보면서 비교 검토를 한다. 예. 그러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예. 전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내가 사고 있는 포지션에 관련된 매수 리포트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는 사실 완전히 반대로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장을 좋게 얘기할 때도 저는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만 방송을 골라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가 몰랐던 이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던 그 해에 저는 어떤 분들이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는 이유가 혹시 제가 틀릴까봐 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혹시
제가 모르고 있거나 대중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처럼 심리전에 능해야 돈도 마음도 잃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군요. 그거는 정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는 90%가 심리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 심리라는 거에는 다른 사람의 심리도 있지만 나의 한 방향으로 쏠리려는 나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아우, 그거 너무 중요하죠. 이 대중 심리에 내 심리가 막 쏠려다니고 있는 건지, 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이모셔널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화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희한테 맡기면 100% 신뢰하고 맡기시는데 그 화가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예술가분들은 이게 감정이 되게 네.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기복이 너무 예민해서. 심하시고 그리고 음악이든 그림이든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그렇죠. 받게 돼요. 실제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작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좀 너무 이모셔널하고 감성적이고 또 어떤 분들이 하시면 안 되냐면 조급한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성격이 급한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성격이 급한 분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맞을 수는 있는데 주식은 절대 빨리빨리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는 성격이 너무 조급해 이런 분들도 내 조급한 성격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주변에 이제 고수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그 주식 시장이 한창 열릴 때 자기는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 과열 국면을 견딜 때 어떻게 하냐면 무슨 자전거 얘기, 무슨 영화 본 얘기를 엄청 떠들어요. 자기 스스로 외면하는 거죠. 시장을 외면하면서 한 발 떨어지려고. 한 발 떨어지려고요. 왜냐하면 쉬는 것도 투자인데 그 쉼을 가지려고 일부러 막 딴짓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좀 많은 투자자들이 예민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의견 대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그 뭐라 그럴까 좀 유리한, 그러니까 괜찮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좀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서 또 그런 의도를 좀 의심을 하고 그래서 저희 8.15 모니터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반도체주 1억 원, 2차 전지주 1억 원. 대표님 직접 사셨어요? 우리 8.15 모니터에서. 예.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1억 원,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G화학 요거를 433 비율로 해서 이렇게 들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관계자니까 양쪽을 다 아끼는 마음으로 나쁜 얘기건 좋은 얘기건 객관화시키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럼 일단 의도는 의심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 부분 저도 요즘 느끼고는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우리나라가 또 세계 1등이 됐다라고 저 자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금융 문맹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우리 8.15 모니터 같은 이 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원래는 펀드 매니저만 들을 수 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19년, 2020년도에는 약간 애널리스트들을 원망도 했었어요. 아니 저 얘기는 우리한테 와서 먼저 해줬어야지.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게 얘기하면 그 정보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준이 저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이런 고급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채널이 있나 보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없다고 보고요.
그 다른 나라의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 받아보려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증권사에 계좌 하나 트면 다 받아볼 수도 있고 네이버 그렇죠. 증권 들어가도 뭐 다 볼 수가 있고 우리 경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막 자료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에 블룸버그 단말기 쓰고 있는데 1년에 3,8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불대리라고 그러거든요. 대리 한 명 연봉이라서 불대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감 없이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나와서 하는지,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알잖아요. 이 출연자가 그렇죠. 어떤 계산적으로 나와서 하는 건지 그런 걸 이미 다 많이 저는 걸러서 다 지금 진행이 됐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포지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되냐면 그 재작년에도 장이 올라갈 때 아니 저분들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아 저거는 다 시장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고 너무 지나친 우려인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작년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저는 강영현 이사한테 도움을 받았던 게 2,600 정도면 이제 다 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강 이사가 신용장고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렇지. 이번에 저금리 때문에 부채로 돈을 땡겨서 투자한 게 많았을 건데 이 신용장고가 얼마나 터지는가 해서 바로 미국 시장의 신용장고를 체크했었어요. 체크했더니 깜짝 놀랐죠. 신용이 많았더라. 신용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한 1,500조 정도를 신용을 땡겨서 엄청나네요. 투자했더라고요. 그게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1,500조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800조까지 빠졌었어요. 네. 650빌리언 달러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강 이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번 더 쇼크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경제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은 나랑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자꾸 집중하시는데 오른다 내린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팩트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박세익 정부가 아무리 반도체 좋다고 얘기를 해봐야 글로벌하게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요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뭘 좋게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19년도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오를 때 테슬라의 발행 주식의 거의 20% 가까이가 공매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거 완전히 공매도 세력도 죽어버렸잖아요. 이번에 2차 전지도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죽었는데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우리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증권회사가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이 됐다.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증권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죠? 매매 수수료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이자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려면 장이 좋아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좋아야죠. 무조건 장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삼성전자가 됐든 무슨 종목이 됐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매 수수료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외국은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를 위해서 그런 주체를 위해서 매도 리포트도 쓰고 그게 또 하나의 틀리면 직업이에요. 네, 그게 직업이고요. 저도 제가 관심 갖건 어떤 그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실과 다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리포트,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어떤 전망 이런 게 나오니까 변호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시 이러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 본 분들은 전부 오세요. 우리가 그 뭐죠? 손해배상 그거 예. 청구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공매도 세력 그러면서 공매도 뭐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 공매도 전문 기관에서 리포트 내면서 저거 엉터리다. 수소차 뒤에서 밀어서 한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빠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 니콜라라는 짝퉁 회사의 그런 소위 말해서 조작
걸 밝혀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매도도 있고 아까 1200조나 되는 신용 매수도 있고 그게 막 치고 받으면서 시장의 정확한 가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데는 또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례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이제 그 보편화시킬 만한 것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느끼는 거는 증권사들, 뭐 증권사만이 아니라 권위를 모든 주체가 다 잃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물론 이번에 또 반성할 부분은 신뢰 반성을 권위. 해야 되고, 예, 신뢰를 잃은 부분 중에서는 분명히 과거에 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태가 그렇죠. 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번에 그 SG 사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주가 조작 그렇죠. 사태가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기사를 보면요. H투자 자문이라고 나와요. 그 투자 자문 회사 아니거든요. 예, 허가받은 투자 자문 회사가 아니고 무허가. 예, 무허가고 투자 자문 회사라는 이름을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무슨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회사를 신문 기자들조차도 H투자 자문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은 투자 자문사들은 같이 욕 먹는 거죠. 너네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네, 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기자분들도 정확하게 워딩을 하실 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뻔히 보면 주식을 딱 보면서 이거는 작전 전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좀 반성을 좀 하고 제도적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래소 밝혀내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 그 질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투자자문 혹은 증권사, 거래소 뭐 여러 가지 뭐 금감입 모든 곳들이 모든 주체들이 이제 좀 뭔가 심기일전해서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뭐 100% 정수기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부 있죠. 장 담그다 보면 그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구더기? 예, 구더기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 자체로 너무 이제 우리 시장을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그 메이도프라고 그 폰지 사기 나스닥에도 있었으니까. 예, 그것도 나스닥의 그 거래소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나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미국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은 뭐라고 그러죠? 뭐 약간 그 말 그대로 장 담그는데 구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도 예. 범죄 많고 살인 사건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안심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치안은 되는 거니까. 예, 치안은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글로벌 탑티어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섹터별로 1등 기업들이 많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 구더기들은 하여튼 잘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더기 이번에 사건 그 라드겐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거기 뭐 회장님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그분들한테는 좀 싫은 소리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의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 야매라고 있잖아요. 야매. 저희 어머니가 야매에 가서 이빨 치료하셨다가 이가 다 날라갔었어요. 그래서 좀 젊으셨을 때 이가 좀 안 좋아지셨는데 그 의사분들이 야매 저희가 대표님하고 저거 뭐 좀 안 좋다고 야매 찾아가면 엄청 혼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불법 업체한테 내 통장 맡기고 뭐 내 핸드폰 맡기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셨나 욕심 때문에 그렇죠.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또 거기에 또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또 추천. 예. 그래서 저희 모토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예. 특히 내가 믿는 사람을 더 의심해야 된다. 예. 우리 815에 한 번도 출연 안 한 사람은 믿지 말자. 뭐. 그럴까요? 네. 네, 오늘 참 그 우리 박세익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계속 홀쭉거리시고 저는 계속 이 목에 기침이 나와서 사탕을 입에 물고 아주 힘든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워낙 좋아서 네, 우리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으로 고수들의 투자 철학,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책 출간하셨다는 뉴스를 감사합니다. 네, 축하와 인사와 함께 베스트셀러 되시라는 덕담으로 마무리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